32년 만에 최저 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엔화 환율과 글로벌 채권 시장의 혼란이 일본은행의 장단기 금리 조작으로 불리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한계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곡선 통제는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정책입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25% 이하로 억제하는 이 정책을 철폐하거나 수정하기만 해도 2022년 세계 시장에 새로운 폭탄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 10개국 가운데 올해 긴축 정책을 하지 않는 중앙은행은 일본은행뿐입니다. 그에 따라 일본은행의 초완화 정책은 엔화의 역사적 폭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금리 전망이 갑자기 변화하면 대량의 자금이 일본으로 환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순채권국입니다. 일본이 보유한 외국 자산과 외국인이 보유한 일본 자산의 차이인 대외자산 부채 잔액은 6월 말 기준 3조 2,900억 달러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공적 자금을 포함한 일본의 대외자산 9조 9,600억 달러 중 약 3조 7천억 달러는 주식 투자였고 약 5조 7천억 달러는 채권 관련 투자였습니다. 이 중 극히 일부가 일본으로 환류한 것만으로도 엔화 환율을 끌어올리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은 과거에도 엔화 환율을 크게 움직여 왔습니다. 일본의 대외 대내 증권 투자는 7조 3천억 달러 안팎으로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 투자자들의 글로벌 레버리지, 해지, 파생상품 투자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스트래티지스트 앨런 러스키는 수익률 곡선 통제가 변경되면 그 여파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익률 곡선 통제를 갑자기 변경하면 엔화의 변동폭은 최소 5엔 이상이 될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자산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 자체가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행은 현재 수익률 곡선 통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량의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행이 수익률 곡선 통제를 0.25% 이하로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디플레이션도 있지만 막대한 국가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일본은행은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IMF는 시장 불안을 이유로 수익률 곡선 통제를 수정하지 말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이율이 0.25%를 돌파하려고 할 때마다 적극 개입했습니다. 일본은행이 통제를 하면 할수록 그 힘은 축적될 것이고 어느 순간 10년물 국채 이율이 0.25%라는 상한선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투자가들은 연도 말 대차 대조표를 잘 보이기 위해 매년 1분기에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올해 3월에도 약 1,600억 달러의 증권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환류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본의 해외 자산 수요는 이례적으로 급증했습니다. 2분기 대외 주식 채권 투자는 약 1,200억 달러에 달했고 3분기에도 대외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일본은행 개인 투자자의 외화 예금은 8월 말 기준 26조 5,800억엔으로 연초보다 8.3% 늘었습니다. 일본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1월에서 8월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일본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일본은행이 파산할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이 대량의 외화 예금이 해지돼 엔화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HSBC의 FX 스트래티지 미국 책임자인 달러그 메허는 조만간 엔화가 정점을 찍고 내년 초에는 1달러당 140엔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엔 시세를 끌어올리는 갑작스런 자금 환류는 미 국채 이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2008년 리먼 쇼크,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파산과 러시아 채무 위기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환경과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일본은행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